오늘 시장의 특징은 전반적인 지수의 특징, 또 외국인 수급의 특징도 있지만 가장 먼저 장 초반에 나타났던 종목군들의 동향부터 살펴보는 게 핵심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CLSA 증권의 매매로 인해서 현대아이스코는 상한가, 아주 잠시 갔다 오는 모습이었죠. 반대로 KB금융은 하한가에 다다르는 모습이었는데 특별한 이 종목 이슈가 없는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설왕설래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두 종목 모두 아랫꼬리와 윗꼬리를 길게 단 상황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가장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에서 롱숏 전략에서 실수가 나타났을 가능성, 일종의 주문 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국면입니다만,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ELS와 관련돼 있는 일종의 이걸 무슨 매매라고 해야 될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불분명한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상당히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매매가 있었다. 즉 ELS에서 고수익을 줘야 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고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좀 왜곡된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채 1분도 머물지 못하고 호가상에서 무너졌다가 바로 회복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시간 그 호가로 아마 이제 강하게 밀어내거나 강하게 밀어올린 형태로 갔다가 다시 효과가 들어오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글쎄요, 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별 종목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2, 3개월 동안 혹은 길게는 6개월 동안 가져왔던 ELS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좀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또 금감원 측면에서의 경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뉴스가 사실이라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별 종목의 변동성 이후에도 오늘 시장의 특징은 전반적인 종목의 확산이죠. 그동안 IT 부품, 자동차 부품 정도로 압축되었던 시장의 흐름이 조선주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철강, 화학주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스마트머니에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애플의 신제품이 발표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FA에서 LG의 신제품, 삼성의 신제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외국에서는 이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애플의 신제품, 애플의 5S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5C라고 하는 제품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쪽에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IFA를 통해서 나온 웨어러블 신기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이 높은 것은 애플이 과연 차이나 모바일과 얼마만큼의 연계를 가지고 공격적인 영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요. 자, 오늘은 스마트머니의 선택,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요. 갤럭시 기어의 가능성이라든지 IT 부품사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최근에 갤럭시 기어를 포함한 스마트워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웨어러블 기기에서 좀 더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모델은 글래스입니다. 구글 안경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요. 구글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글의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어떤 기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저가형 스마트 이 글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리콘이라고 하는 스포츠 고글을 만드는 업체에서 일종의 스포츠 고글과 결합된 이 스마트 기기를 만들었는데요. Z라고 하는 이 모델의 가격은 $499로 내년 초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스펙은 구글 글래스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스마트 기기에 연동돼서 다양한 기능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이제 글래스업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에다가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센서들을 달아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업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안경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스마트 기능을 더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낮게 형성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살펴봐야 될 것은 M10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뷰직스의 M100이라고 하는 제품은 상당히 저가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생긴 모델 자체가 기존의 구글 글래스와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그리고 블랙베리 등 다양한 OS에 연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바일 기기들과
잘 연동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다. 그래서 일종의 보조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또 스마트워치 쪽의 흐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보시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모션 인식 기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손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타자를 치고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컴퓨터를 제어하지만 이 모션 인식 기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손의 움직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컴퓨터 기기를 인식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향후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상 화면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된다면 이런 이 기기들의 중요성은 좀 높아질 텐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키넥트라고 하는 기기가 있죠. 그래서 게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의 움직임만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임을 판단을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동작인식 기기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림모션이라고 하는 기기는 키넥트보다도 한 60배 정도 더 모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표시되고 있는 요 작은 요 기기 하나가 결국은 손의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인식을 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기존의 터치 디스플레이와 함께 새롭게 컴퓨터를 다가설 수 있는 컴퓨터와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모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션 컨트롤러는 바로 표시되고 있는 요 띠입니다. 요 띠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여기 이제 이 근육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근육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그 근육의 변하는 과정, 근육이 변하는 과정에서의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일종의 명령어로 인식을 해서 지금 이 기기 MYO라고 하는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 25가지 정도의 명령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일자를 표시한다든지 그림에서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그 움직임 하나하나의 근육의 움직임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내가 이런 표시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 뭐 이런 표시를 했을 때는 뭐 스톱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션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스마트 기기와 사람 간의 UX 사용자 경험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이제 키보드나 이 마우스로 움직였고 그나마 좀 이제 발전한 게 태블릿 쪽 펜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손가락으로 스마트 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이제는 모션 인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일상생활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구글이 아디다스와 함께 만든 게 있습니다. 토킹 슈즈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신발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뛴 운동량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지금 뭐 발의 땀의 형태라든지 근육의 형태를 봤을 때 좀 무리를 했다. 체온을 봤을 때 지금 한 운동은 나에게 조금 무리가 되는 운동이다. 운동을 더 해라. 지금 위치는 어디쯤에 있다. 이런 거를 말로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아주 스마트하게 대답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정도, 물론 이제 사용자들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리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대화는 굉장히 단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와 관련된 사용자 경험이 축적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 아디다스와 함께 토킹 슈즈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스마트 기능들이 옷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더아머라고 하는 이 옷을 입으면 실제적으로 땀의 양이나 근육의 피로도 등을 측정을 해서 지금 운동을 어느 정도 진행한 것인지, 그래서 과거에 연구실에나 진행될 수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제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팩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양산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흘러가고 있는 전반적인 트렌드는 굉장히 다양한 기기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갤럭시 기어가 나오기 이전 스마트 시계가 있었다라고 이미 언급을 드렸는데요. 소니에선 2세대가 나왔지만 페블워치라고 하는 기존의 시계와 똑같이 생긴 이런 시계가 있습니다. 이 페블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사이트, 이베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제 가격이 원래 뭐 1,500달러 정도, 150달러 정도 되는데요. 150달러에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워낙 인기가 높아서 한 300달러 이상 줘야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스마트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뭐 메시지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전화 온 것을 뭐 확인해주는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존 제품들을 뛰어넘는 기능을 가진 갤럭시 기어가 과연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 아이워치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예쁜 모양인데요. 갤럭시 기어가 원래 예상됐던 그 내용을 크게 깬 만큼 아마 아이워치도 이런 형태의 OLED 형태로 가기보다는 이런 지금 예뻐 보이는 OLED 형태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약간 투박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의 삼성도 아직까지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상용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 쪽에만 공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워치도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기기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게 테슬라 S라고 하는 테슬라 자동차의 내부인데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17인치의 이 디스플레이, 굉장히 다양한 기기의 제어를 이 스마트 패드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패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자동차와 실제로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자동차의 이상 여부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기기라든지 공조 기기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을 여기에서 제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이제 계기판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이런 계기판에 대한 일종의 컨트롤도 이 중앙 컨트롤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미래 자동차도 지금 현재 무인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양산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어느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핵심 부품은 어디서나 핵심 부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신발, 옷,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기기들, 뭐 구글 글래스를 포함한 안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들, 스마트워치 대부분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부품들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핵심 부품은 산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OS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요성, 핵심 부품, 하드웨어 제조 능력은 어디서나 필요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OS의 중요성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OS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삼성도 인텔과 리눅스와 모여서 일종의 타이젠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고 타이젠이라고 하는 새로운 OS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원래 예측이 4월달이었고 원래 다음에 예상됐던 게 7월달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나오지 못했고 현재 제품은 아마 10월달에나 러시아 정도에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 보면 결국 한국은 OS 시장에서는 여전히 변방 국가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함께 결국은 핵심 부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핵심 부품의 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포함이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이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제공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군들은 스마트 기기로 전방위적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요 종목이다. 우리 시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러면 나머지 IT 부품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있고요. 뭐 대만이나 중국 업체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종목은 모두 다 같이 가져가기보다는 핵심적인 종목, 예를 들어 삼성과 애플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인터플렉스라든지 적어도 LG전자와 삼성전자와 연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장기적으로는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 다른 부품주보다는 좀 더 캡티브 마켓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트 쪽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세트 쪽에서 조금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점유율을 뭐 크게 훼손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품 쪽에서 메워주는 부분들이 세트의 이 약세 부분을 상쇄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LG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LG전자의 제조 능력이 뭐 삼성전자를 크게 뛰어넘는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디스플레이 하나만 가지고 핵심 부품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 스마트 기기의 움직임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아마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 해외 증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 주로 이제 중국의 수출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시장도 크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장 초반이라면 그 얘기가 조금 맞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얘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중국 수출은 이미 장 초반에 나온 뉴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장은 시초가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승세도 과연 다 중국 때문에 오른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는 뭐 중국 지표가 일부 영향을 줬을지 몰라도 장 이후에는 시리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러시아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타협안들, 그리고 지금 뭐 존케리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시리아를 공격을 하지만 시리아 공격하는 것은 시리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시리아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리아 관련 우려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 한도가 지금 극에 차올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뭐 채권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머징 국가나 중국이 또 미국 국채를 많이 팔고 있죠. 그런 국면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시리아를 공습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얘기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미국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의견을 단숨에 퉁 친 게 아니라 일단은 받았죠. 그래서 러시아 그 외무장관의 얘기를 지금 미국에서도 고려해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110달러를 넘었다가 그래서 조금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얘기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수출입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출 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하향하다가 최근 바닥을 약간 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돌아섰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런데 중국 수출을 잘 살펴보시면 중국 수출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심리 지표는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유로의 수입은 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중국 수출 부분의 기여도를 봤을 때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선진국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어느 쪽이 회복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요.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정유 제품들, 그리고 의류 제품들, 저가 소비재,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들, 이런 쪽의 전반적인 수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존의 이제 소비재 쪽은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누가 늘었느냐? 바로 아시아 쪽이 늘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유럽은 7월, 8월 비교해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은 늘긴 했지만 늘어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크게 증가한 것은 아시아 쪽에서, 아세안 쪽에서 증가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 국가의 경기 탄력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 경상수지 적자를 빠르게 줄이려고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중국의 8월 달까지 나타난 수출은 긍정적이었지만 9월, 10월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날지 여부는 이들 국가의 안정,
아세안 국가의 안정에 달려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수출이 예상보다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부 품목,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라는 그 한계를 우리가 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경기가 정말 좋다면 중국의 수출의 증가함과 함께 수입도 동시에 증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의 수입 증가율은 여전히 제로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수 쪽에서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수입 제품들의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나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수입에서는 뭐가 늘었냐면 지금 정유 제품하고 원유 제품 이런 것들만 늘었습니다. 원유의 수입과 함께 정유 제품의 수입만 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자재 쪽이나 기계 쪽 이런 쪽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석유화학 제품들이나 천연고무 같은 제품들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자, 그 다음 중국의 원자재 재고 수준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중국의 원자재 재고 수준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올 1월부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다시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같은 국가들 쪽에서 최근에 물량, 이 철강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BDI도 올라가고 있고 철광석 가격도 조금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의 재고의 리스타킹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향후 미래를 위해서 일부 재고를 쌓아놨지만 또 10월달 최대 소비 시즌을 위해서 재고를 쌓아놨지만 이 재고를 쌓아놓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낮아진 재고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경기의 탄력도가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주요 원자재 수입 물량인데요. 최근 구리와 철광석 같은 것들이 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십절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소비 시즌인 3분기 말 4분기 초가 다가오면서 현재 일부 재고의 축적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 2009년에 나왔던 강력한 레벨업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처럼 급하게 쌓아두지 않아도 되는 게 미국의 유럽의 금융기관들의 규제가 늘어나면서 이 파생상품들, 상품 관련된 파생상품들의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수요의 증가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펴봐야 될 건 또 뭐냐 하면 이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표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세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아세안 수출 쪽에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달러와 대비해서 지금 이머징 마켓 국가와 중국의 전반적인 이 환율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절하 쪽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절상 쪽인데 엔화는 굉장히 느린 속도지만 어쨌든 절상된 상태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주요 아시아 통화는 크게 절하됐습니다. 이 변동폭이 거의 20% 가까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처음 그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중국의 7, 8월 국가별 수출 증가율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의 변화도 최근에 나타난 양상이죠. 그럼 늘어난 이 부분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수량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금액적으로 달러에 대비해서 지금 수출액을 돌려보니까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들 국가의 통화는 크게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물량은 늘지 않았지만 수출 금액만 늘어나는 효과. 그래서 양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숫자 노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 효과에 따른 일종의 이 숫자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이 늘어난 게 아세안 국가들이 좋아서 늘어난 게 아니라 일종의 환율 효과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입 쪽에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소비도 약간 개선되는 모습, 유럽의 소비도 약간 개선되는 모습인데 이들 국가의 수입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의 총수요의 증가분도 예상보다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향후 미국이나 대EU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표만으로 놓고 보면 거짓말에 가깝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입 지표를 살펴봤을 때 분명히 시장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환율 효과, 또 하나 이제 유가를 봐야 되겠죠. 자, 유가를 보시면 지금 유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전에 그림에서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중국의 주요 수요 품목 중에서 정유 제품과 원유의 수입량이 크게 늘었죠. 유가는 크게 올랐죠. 당연히 중국의 수입이 크게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반적인 지금 질적인 수입의 증가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림을 살펴봐야 될 게 중국이 지금 가공 수출과 함께 기존에 이제 하이테크 제품들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입 원자재를 이용해서 가공 수출을 한 것은 약간은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설비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계전자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낮은 상황이고요. 자, 그럼 결론을 한번 지어보죠.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중국 수출입 때문에 올랐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고요. 한국의 주요 종목군들 중에서 중국을 향해 보고 있는 종목군들도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좋으니까 최근에 물가 지표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중국 경기 좋아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반등이고 중국 경기 좋아지니까 당연히 사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표를 다각도로 좀 분석해 본 결과 아직까지 확신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소재나 산업재 쪽,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등 시 매도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를 제외하고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선진국 경기에 기대고 있는 종목군들이 중국 경기에 기대고 있는 종목보단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IT 종목이나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살아있습니다. 5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장에 대한 대응 관점은 여전히 홀딩 내지는 저가 매수 관점 정도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뀐다면 그 어떤 종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매도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시장 전략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시장의 수급을 외국인들이 장악해 나가고 있고 거래대금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매매가 변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스프레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다음 월물로 좀 이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선물 스프레드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아니죠. 신제품 발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